조선 야사로 조선의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명문가의 씨앗으로 태어나 비단옷에 쌓여 부귀영화를 누릴 운명이었고, 또 다른 누구는 흙과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야 했지요. 오늘 우리는 양반가의 곱디고 온 아씨와 천출 노비가 감히 꿈꾸었던 사랑,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내던진 도피 끝에 마주한 처절한 결말을 추적합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붉은 매화처럼 위태롭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임금을 정점으로 하여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나뉘는 이 계급의 사다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등 위에 새겨진 문신처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그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천민, 그 중에서도 노비는 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장터의 가축처럼 매매되고 땅 문서처럼 상속되었으며 주인의 기분에 따라 증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았던 시절,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대대손손 노비가 되는 천자수모의 원칙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하늘과 땅처럼 다른 양반과 노비, 간의 사랑과 혼인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가문의 존엄을 짓밟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던 이 서슬퍼런 시대,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서로의 심장에 스며들 수 있었을까요? 안동 김씨 가문의 고고한 저택, 그 가장 깊숙한 곳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매화,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눈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처럼 그녀는 단아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규수였습니다. 그러나 비단 치마폭에 감춰진 그녀의 영혼은 답답한 규율과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새와 같았습니다. 지와 서화에 능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세상의 이치를 담은 두꺼운 서책들이었습니다. 책갈피 너머의 세상은 그녀에게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없는 평등한 지혜의 바다였으니까요. 이미 그녀에게는 가문의 위세를 더해줄 명망 높은 집안의 공자와의 혼담이 오가고 있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평생을 맡겨야 하는 현실은 그저 공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의 가장 낮은 곳에 땅의 기운을 닮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단단한 그는 대대로 이 집안의 종으로 살아온 노비였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고된 노역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쉬이 꺾이지 않는 깊은 사색과 남다른 감수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버린 낡은 책 조각을 몰래 주워다 닳도록 읽었고, 아씨가 무심코 읊조린 시 한 구절을 밤새도록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처음으로 엇갈린 것은 늦은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린 매화는 갑갑한 서책을 뒤로하고 정원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는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매화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다 문득 그의 기이한 행동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성가신 잡초들을 거침없이 뽑아내면서도 그 옆에 핀작은 들꽃 한 송이만은 소중히 비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그 조심스러운 몸짓. 매화는 그 순간 처음으로 노비의 얼굴에서 사람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어린 아씨의 시선에 당황한 돌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던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그 맑고 순수한 눈빛. 그것은 돌쇠의 얼어붙은 마음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불씨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돌쇠는 큰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매화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낮에 아씨가 읽다 만 책이 툇마루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이 책에 적힌 글자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매화는 처음에는 크게 놀라 망설였습니다.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집안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물 갈망하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잠든 밤이면 매화의 방에서는 은밀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창호지를 비추는 가운데 매화는 돌쇠의 투박한 손에 붓을 쥐어주고 하늘천, 땅지를 가르쳤습니다. 서툰 손길로 종이 위에 먹물을 번지며 좌절하는 돌쇠와 그런 그를 다독이며 미소 짓는 매화.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노비라는 견고한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지식과 위로를 나누는 세상에 단 둘뿐인 동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사랑이라는 위험한 이름을 감히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매화에게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과의 정혼이 결정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경사라며 떠들썩했지만 매화의 마음은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음 속 깊이 뿌리 내린 돌쇠를 향한 감정,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매화의 혼인 소식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매화가 즐겨 읽던 시집 한 귀퉁이에 감히 써서는 안 될 자신의 마음을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 담았습니다. 달은 차고 기우나 제 마음은 이지러질 줄 모르나이다. 며칠 뒤 그 짧은 구절을 발견한 매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 전해온 한 사내에 끓는 연심이자 절규였습니다. 매화는 시집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사이에 흐르던 감정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정혼 날짜가 가까워져 오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애틋하고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인적이 끊긴 후원의 낡은 정자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어둠은 그들의 신분을 가려주는 유일한 장막이었습니다. 아씨, 정녕 그분께 가실 겁니까? 돌쇠에 떨리는 물음에 매화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길과 차마 서로를 마주 보지 못하는 애달픈 눈빛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연인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달콤함과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챈 매화의 어머니는 몸종에게 매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초리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매화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혼을 위해 예물을 싣고 온 시댁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이 혼인을 할 수 없노라 선언했습니다. 가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여움으로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는 매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정령 가문을 욕보이려 작정했느냐? 당장 방에 가두어라. 매화는 별채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하고 창살에 기댄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지언정 마음에 없는 사내에게 제 몸을 내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돌쇠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은 것은 돌쇠였습니다. 그는 금은밤을 틈타 매화가 갇힌 별채의 담을 넘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매화의 수척한 얼굴에 돌쇠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아씨, 이대로는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도망치시지요.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길. 가문, 부귀, 안정된 삶.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나 그녀는 돌쇠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 돌쇠는 쇠지뢰를 이용해 매화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매화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본 뒤 머리에 꽂혀있던 값비싼 옥비녀를 뽑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양반 규수 매화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눈물과 함께 정든 집을 등졌습니다. 깊고 서늘한 밤의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운명을 던졌습니다. 도망친 첫날, 낯선 숲 속에서 맞이한 아침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매화는 생전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곧 현실의 냉혹함이 그들의 여린 행복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추격의 그림자. 그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조차 바꾸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분이가 되었고 돌쇠는 꺽쇠가 되었습니다. 몇 달의 유랑 끝에 그들은 인적이 드문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 간신히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남의 집 머슴살이와 셔라. 그러나 돌쇠의 고된 노동으로 얻는 몇 푼의 돈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고운 손으로 붓과 책만 잡던 매화는 이제 거칠어진 손으로 나무를 캐고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미래는 막막했지만 매화는 단 한 번도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문 초가집 마당의 낡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장에 가서 분이 당신에게 예쁜 댕기라도 하나 사다 주어야겠소. 돌쇠의 말에 매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제게는 나으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들의 사랑은 초라한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두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무리 허름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매화의 고운 자태와 기품은 무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딸이 노비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사실에 명문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에 분노한 매화의 아버지는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매화를 찾는 포졸들의 그림자가 점점 그들이 숨어있는 산골 마을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화를 지키기 위해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주변을 살폈고 매화는 자신의 존재가 돌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별의 고통보다 더한 언젠가 붙잡히고야 말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국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돌쇠는 우연히 매화의 고향 마을에서 온 떠돌이 상인과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아는 체하던 그는 무심코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네, 안동 김씨 택막내딸이 노비놈이랑 눈이 맞아 달아난 이야기 들었는가? 그 아씨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현상금을 내건다더군. 돌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매화를 깨웠습니다. 분이 어서 짐을 챙기시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상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현상금에 눈이 먼 누군가가 관하에 그들을 밀고 한 뒤였습니다. 그들이 막 도망치려던 찰나 횃불을 든 포졸들이 삽시간에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거친 포졸들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 애타는 외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조선의 견고한 질서 앞에서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양반과 규수를 유혹하여
가문을 더럽히고 도망친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 끝에 국법에 따라 차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보며 매화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씨,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매화는 차마 돌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땅을 치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매화의 운명은 죽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그녀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처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가문의 족보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로 보내져 평생 속세와 단절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꽃처럼 어여쁜 아씨 매화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불당에서 홀로 연부를 외우는 이름 없는 비구니만이 남았을 뿐 돌쇠와의 짧았던 사랑의 기억만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인 동시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지워지지 않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한낱 어리석은 치기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의 발현이었을까요? 신분과 시대의 굴레 속에서 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은 산 채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들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규율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바라보던 밤하늘의 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